30페이지부터 펴시고요. 30페이지. 30페이지는 31번 토지용어. 총론은 문제가 다 그렇고요. 뒤쪽으로 가도 이렇게 말을 쓰면 어렵게 써놓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실제 시험이 이렇게까지 어렵게 말을 만들진 않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잘 하시니까 이렇게 쓰시겠지 뭐. 제가 뭐 이해를 못하는 거죠 뭐. 31번부터 보겠습니다. 31번. 요즘에 그래서 박사과정이라 논문 쓰는데 지도 교수님한테 맨날 혼나는 게 뭐냐면 말을 좀 쉽게 쓰시라고. 어차피 논문을 읽는 사람이 물론 뭐 그분에 대한 전문가로서 뭐 권위자도 읽겠지만 일반인도 읽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읽어보고 무슨 얘기인지 알아야지 그 논문을 읽어보겠지. 그거를 뭐 그렇게 말만 어렵게 써놓는다고 다 이해하냐고 해서. 그래서 맨날 깨집니다. 그래서 말 바꿔서 쓰시라고. 그래서 근데 문제집 풀다 보면 그런 게 많아요. 진짜 이렇게 되게 뭐라 그러지? 좀 말 자체가 어려워서 그 말의 뜻을 이해 못해서 못 푸는 거.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기출문제들은 그렇게까지 심하게는 안 내거든요, 잘. 그래서 참고하셔서 보세요. 31번부터는 토지 용어 문제고, 다음 중 토지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 1번. 소지와 원지는 개발되기 이전 상태의 땅을 말했죠. 그럼 이게 왜 나오는 등장하는 개념이냐면, 그 제조단가를 계산할 때 토지는 원칙적으로 재생산원가를 계산 못하죠. 다시 못 만드는 물건이니까. 근데 조성지나 매립지의 경우에는 조성하는데 매립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가지고 제조단가를 산정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이 조성지나 매립지의 제조단가를 산정할 때 뭘 기초로? 소지나 원집 가격을 가지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1번은 그래서 맞는 표현이고, 2번 후보지 나오면 무슨 말 붙어야 돼요? 용도 지역 상호 간에 전환이 예정되어 있는 땅. 3번 필지 나오면 소유권을 구분하는 토지의 단위로서 지번이 붙어있는 토지의 등록단이다. 4번 획지는 가치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했죠. 그래서 가격으로 구분한 단위로 있고 법적 개념이 아니라 경제적 개념으로 했어요. 그럼 4번이 틀렸네요. 5번 포락지는 부동산 활동에 따른 토지의 분류 중에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땅. 그대로 표시하고 있죠. 답은 4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뭐 32번에 3번 지문 하나 볼게요. 32번에 3번 지문. 기출됐었던 지문이라 옛날에 나온 거긴 한데, 후보지와 이행지는 용도 전환 중일 때까지만 후보지 이행지라 붙이죠. 그래서 그 다음 말 용도 전환이 끝난 후에는 후보지 또는 이행지라 지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틀렸고, 그 다음 말에서 감정평가를 할 때 이런 후보지 이행지 개념이 필요한 이유는 토지의 용도가 전환 중이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토지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앞으로 이 토지가 어떻게 이용될 거냐라는 전환 후의 용도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전환 전이 아니라 뭐예요? 전환 후. 그럼 3번은 두 군데 틀린 거예요. 하나는 후보지 이행지는 용도 전환이 끝나면 더 이상 후보지 이행지라 부르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다음 용도가 전환 중이고 있을 때는 용도 전환 후를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한다. 그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서 34번 가봐요. 34번. 다음은 부동산의 용어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은 거 찾으랬는데 1번 후보지 나오면 어떤 말 붙어야 돼요? 용도 지역 상호 간 이런 말 붙어야 된다 그랬죠. 상호 간. 그래서 용도 지역 상호 간에 용도 변경이 진행되고 있는 땅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1번은 틀렸고, 그래서 이거를 후보지로 냅두고 싶으면 내에서를 뭐로 바꾸시면 되고 상호 간에로 바꾸시면 되고, 그 내에서를 그냥 냅두고 싶으면 얘를 뭐로 바꾸면 돼요? 이행지로 바꾸면 되죠. 2번 전이 상업지로 전환되고 있는 경우다. 그럼 전은 뭐예요? 농지. 그 다음 상업지는 택지. 그럼 농지였던 게 택지로 전환되고 있으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후보지. 그럼 2번은 맞았네. 3번은 건축법에 의한 건폐율, 용적률 등과 같은 제한 때문에 한 필지 내에서 건물 짓지 못하고 비워놓고 있는 땅은 공지죠. 공지. 공한지는 어떤 거예요? 도시 내에 있는 택지가 집가 상승을 바라고 방치되고 있는 땅. 그래서 3번은 공지에 대한 설명이고, 4번 법적으로 소유할 뿐 활용 실익이 없는 경사면의 땅이 뭐였고? 법지. 소유는 이루어지지 않으나 활용 실익이 있는 바닷가에 있는 땅이 빈지였죠. 그럼 빈지 법지도 바꿔줘야 되고, 5번 한 필지의 일부를 고압전선이 지나갑니다. 그럼 이 땅을 뭐라 그래요? 선화지라 불러요.
그럼 그 선화지는 그 필지 전체다.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땅이 한 100만 평쯤 돼. 근데 딱 한 평만 고압전선이 지나고 있는 땅이에요. 그럼 이 전체를 선화지라고 해서 이 전체 가치를 낮게 평가해주면 타당한 평가라고 보기 어렵죠. 왜? 고압전선 지나는 영향을 받는 건 요만큼밖에 안 되니까 그 고압전선 지나고 있는 그 일부분만 뭐라는 거예요? 선화지. 그럼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맞는 거 찾으시니까 답은 2번. 35번 같은 경우에 1번은 어디서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승역지, 유역지는 뭐 할 때? 민법에서 지역권 배울 때 나온 거 아니에요? 민법 문제지 뭐 이런 것들은. 36번은 절대 풀지 마세요. 일본 문제라. 한국 사람은 뭘 풀어야 돼? 나지. 일본 애라면 갱지 저지. 그래서 갱지 저지는 우리나라 용어라 시험 안 나올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문제는 많이 있는데 정작 풀어봐야 될 지문들은 뭐 몇 개 안 돼요. 37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법까지 2차까지 공부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맞추실 테고 2차 따로 안 하시는 분들 있죠. 1차만 하시는 분들은 이거 따로 외워서 풀어보세요. 왜냐면 이것도 시험 문제 가끔 물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토지 용어고 토지 용어는 딴 거 없어요. 그냥 문제를 안 풀어보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많이 외우시는 게 장땡이에요. 외운 만큼 푸는 거니까. 38번부터는 토지의 특성 문제죠. 50번까지가 전부 다 토지의 특성입니다. 그러면 가능하면 38번부터 50번까지는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다 풀어보시고 개별적으로 다 풀어보시고 하나라도 틀리는 게 나올 때마다 어디를 가셔서 요약집 24페이지와 25페이지를 가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어거지로 외울 게 아니라 자꾸 읽어서 머릿속에 자꾸 기억이 되게 그렇게 하세요. 그럼 38번 보시면 38번. 토지의 자연적 특성인 부동성의 파생적 특성과 가장 관련성이 적은 것. 그럼 얘는 부동성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부동성. 1번. 부동산 시장에서 소유익과 사용이익의 분리 및 임대차 시장이 발달하죠. 그럼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건 누구로부터 생기는 파생 특성이요? 영속성 때문에. 근데 여기서 묻고 있는 건 누구예요? 부동성이 아닌 것. 거기서 답은 그래서 1번입니다. 1번 문장이 틀려서 답인 게 아니고 얘는 맞는 문장이긴 한데 누구 때문에 생긴 거라? 영속성 때문에 파생된 특성이라 여기서 묻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1번이 답이고 2번 부동산은 어느 지역의 수요가 급증하더라도 다른 지역처럼 그 지역으로 이동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시장이 국지적으로 형성된다는 걸 설명한 거고 3번 부동산 활동이 임장활동, 정보활동의 성질을 갖는 건 부동성과 관련된다고 그랬고 지역 분석을 해야 되는 이론적 근거도 부동성과 인접성에서 찾았죠. 4번 부동산 활동을 국지화시키는 것도 부동산에서 찾았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지역적 시장이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마다 그 규제나 통제가 달라지는 것도 다 부동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 부동성의 파생 특성인데 1번만 누구의 파생 특성이라? 영속성의 파생 특성이라 정답. 39번은 실제 시험은 이렇게 절대 안 내요. 이렇게 친절하게 내는 문제는 없어요. 왜냐면 지금 보면 1, 2, 3, 4, 5번에서 각각의 파생 특성을 많게는 서너 개까지도 묻고 있죠. 이거는 그냥 공부하시라고 읽으시면서 반복해서 공부하시라고 낸 문제예요. 무슨 얘기냐면 1번 같은 경우에 토지를 동산과 구별하는 기준이 된다. 그럼 이거 자체로 한 지문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 때문에? 부동성 때문에. 근데 그 뒤에 부동산 시장을 지리적 위치에 따라 부분 시장인 국지시장으로 나눠지는 것도 다 누구랑 갈려 있어요? 부동성. 그럼 얘는 한 문제 안에서 두 가지 특성을 동시에 묻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놓은 건 이 문제집에서나 볼 수 있는 거예요.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낼 일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은 다 누구에 대한 얘기고 부동성. 2번 물리적 감가 적용 안 된다. 잘 모르겠으면 다음 거 읽는 거예요. 소모를 전제로 한 재생산 이론 적용 안 된다. 부동산 활동이 배려의 장기성이라는 속성을 갖는 이유는 다 영속성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 영속성의 파생 특성 세 가지나 써놓은 거니까 반복해서 읽고 공부하시라는 뜻이죠. 뭘. 3번 생산비 법칙 적용 안 된다. 잘 모르겠어요. 그럼 그 뒤에 거 원가법에 의한 감정평가가 어렵다. 왜? 생산 원가를 계산 못하니까. 그리고 세 번째 균형각 성립이 안 된다. 그 이유는 균형각이라는 건 우하향하는 수요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만들어지는데 공곡선 자체가 어떻게 생기는 건 수직선으로 생긴 건 누구 때문에? 부증성과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부증성. 그러니까 공곡선이 수직선의 형태니까 당연히 균형각에는 안 만들어질 테고 이건 다 누구랑?
부증성에서 파생된 특성들입니다. 4번 대상 부동산과 다른 부동산 간의 비교가 어렵다. 상품 간 대체 관계가 안 되는 걸 물리적 비대칭성이라 부른다 그랬죠. 그리고 일물일가 법칙 적용 안 되는 건 다 개별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 4번이 다 똑같은 거의 파생 특성이잖아요. 근데 그게 다르게 나오면 더 심각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2번 같은 경우에 물리적 감가 적용 안 되는 건 누구? 영속성. 소모를 존재로 하는 재생산 이론 적용 안 되는 건 부동성. 부동산 활동이 장기적 되는 건 부증성. 이런 식으로 만약에 답을 달고 계신다면 이게 더 심각하다고. 다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읽어보면서. 실제 시험은 이렇게 내주는 사람은 여기 있어요. 이거 다 맞추라고 내는 건데, 이런. 5번 인접지와의 협동적 이용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지역 분석을 해야 되는 이론적 근거가 되고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수와 관련되는 건 다 인접성입니다. 한번 읽으시면서 또 한 번 읽게 되는 거죠, 파생 특성을. 그래서 공부시키려고 내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건. 그래서 실제 나오는 문제는 어떤 식이겠어요? 한 페이지 넘겨서 41번 같은 거. 이렇게 단순 명료하게 내요, 시험 문제에서는.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성질을 연구하고 좀 가장 옳은 것. 1번.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하는 기준은 부동성. 바로바로 안 튀어나오면 24페이지, 25페이지 마르고 닳도록 읽으세요. 언제 이걸 고민해서 풀고 있어요, 이런 걸. 2번. 부동산 가치 형성의 지역 요인으로 지역 분석을 해야 되는 이론적 근거. 부동성 내지는 인접성이었죠. 3번. 소유이익과 사유이익을 분리하여 임대차 시장 발달할 수 있는 건 영속성과 관련이 있고 균형가격 성립을 방해하고 토지공개념 나오면 부증성과 연결하시랬죠. 5번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수 및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수 논리는 인접성에서 나왔습니다. 이거 바로바로 안 튀어나오면 실제 시험장 가서도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외우시라는 거죠. 자꾸 읽어서. 42번 같은 문제를 우리는 박스형 문제라고 지금까지 계속 불러왔고 개수 찾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풀 때 기억부터 미음까지 다 읽어보고 푸시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골라내서 섞어내서 푸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지 시간 안에 푸니까. 그럼 옳은 거 찾으려 했으니까 기억. 부동성은 부동산 활동을 국지화시키죠. 그러다 보니까 그 위치에 따라 용도 지역도 달라지고 그 이용 상태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1번은 다, 기억은 다 맞는 표현이에요. 그럼 기억은 맞는 거 찾으려 했으니까 답 안에 들어가야죠. 그러면 기억이 들어가는 1번 아니면 2번 안에서 답을 찾으셔야 돼. 그럼 그 다음에는 누구 하나 더 읽어보면 돼요. 니은 하나 더 읽어보시면 되지. 왜? 두 개가 차이 나는 게 니은이니까. 그래서 니은을 읽어봤는데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누구 하나 더 읽어보시면 돼. 디귿을 뭐하러 읽고 똑같은데. 미음 읽으셔야지, 미음. 그런 게 습관이 붙어야 시간을 아낀다고요. 민법하고 개론은 맞추는 건 당연해요. 빨리 맞히는 게 중요해. 시간 부족해서. 그래서 모의고사 연대까지 봐보면서 시간이 널널한 적은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아마 제대로 푸셨다면. 이게 처음에 모를 때는 시간이 부족한 줄을 몰라요. 왜? 한 번 읽어보고 답 안 나오면 찍고 넘어가니까. 근데 공부량이 늘어날수록 자꾸 뭐가 많아져. 헷갈리는 게 많아져. 그럼 두 번, 세 번 읽다 보니까 시간이 당연히 부족해지죠. 그래서 점점점 시간은 부족해져요. 실제 시험장 가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맞추는 건 당연한 거고 그걸 어떻게 맞춰야 돼? 최대한 빨리. 최대한 빨리. 그러니까 42번 같은 경우는 제일 조금 읽으려면 뭐 기억하고 니은만 읽어보고 답 내야 되고 조금 더 헷갈리면 뭐까지 읽어보는 거예요? 미음까지. 근데 이걸 5개 다 읽어야 답 나온다. 틀린 거나 마찬가지죠. 틀린 거나. 모르고 있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제대로 답 내시려면 기억, 니은 2개만 읽고 답 내고 미음번까지 읽어보는 건 괜찮아요. 그 이상 읽는 건 공부 안 했다는 얘기고. 그래서 니은부터 읽어봅니다. 토지는 영속성의 특성을 갖기 때문에 공간으로서의 토지는 영원히 존재하죠. 여기까지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없어지는 물건은 아니라서 가치의 보존력도 우수하죠. 가치 보존이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다 맞는 표현이에요. 근데 그 이용이 집약화되는 건 누구랑 관련이 있었다? 양이 한정돼 있다라는 부증성과 관련이 있었죠. 부증성. 그럼 니은은 틀렸잖아요. 그럼 답은 무조건 몇 번이요? 그래서 2번이요. 그래서 2개 읽어보고 답 내는 게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디귿번부터 봐요. 내용도. 토지의 개별성은 대상 부동산과 다른 부동산의 비교를 어렵게 만든다고 그랬죠. 그래서 시장에서 상품 간 대체 관계를 제약합니다. 이게 비대체성.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물건을 파는 사람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공급도 독점적이게 되죠. 다 맞는 표현입니다. 리을번, 토지는 생산되는 재화가 아니다. 본래부터 주어지는 재화다. 그래서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건 다 누구랑 관련있다? 부증성 관련있습니다. 생산비 법칙 나오면 누구랑 연결해야 돼요? 부증성. 그럼 여기까지 맞고, 매립이나 산지 개간을 통한 농지나 택지의 확대는 부증성의 예외로 토지를 실제로 만들어낸 거다? 아니에요. 이러면 거기 나와 있잖아요. 산지 개간을 통해 농지나 택지를 확대했다는 건 산지였던 걸 농지나 택지로 용도 전환한 거에 불과한 거지, 새로운 땅을 만들어낸 건, 없던 걸 만들어낸 건 아니죠. 그래서 얘는 부증성의 예외로 보지 않는다라는 게 실제로 나왔던 지문입니다. 그래서 리을은 틀렸고, 5번 토지의 위치 가치를 고려할 때 절대적 위치를 여기서 뭐라고도 표현했어요? 물리적 위치. 그럼 절대적 위치는 부동성으로 인해서 고정이 되죠? 근데 상대적 위치, 여기서 뭐라고도 표현한 거예요? 인문적 위치. 그럼 이런 상대적 위치는 그 위치가 가변성을 갖죠. 그래서 절대적 위치는 고정되어 있고 상대적 위치는 변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미음문도 맞는 표현. 답은 2번인데 다 읽어보고 푸시면 틀렸다고 보세요. 실제 시험이라면 2개, 적어도 3개 안에선 답 내셔야 돼. 그래야 개론 민법이 시간이 안 부족해요. 한 페이지 넘기셔서, 그래도 시험장에 저도 몇 년째 들어가는데 시험장 갈 때마다, 작년에는 처음 못 봤어요. 그런 분들은. 작년에는 못 봤는데 그 전까지는 어떤 분들이 꼭 있냐면 감독관이 시험 끝났다고 답안지 내라고 하는데 울고불고 싸우는 분들이 있어. 답안지 못 낸다고. 그럼 옛날에는 울고불고 싸우면 감독관이 그거 다 받아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걸 싸우고 있는 사이에 뒤에는 2-3개를 더 마킹을 하는 거예요. 그럼 시험상의 형평성이 차이 나죠. 요즘에 어떻게 하냐면 달라고 했는데 안 주면 그냥 가. 답안지 내세요 그랬는데 안 내잖아요. 그럼 그냥 가요. 2번 달라고도 안 해. 그러면 이제 감독관 오면 이분이 이제 다 표시했다고 그래서 갖고 올 거네요. 죄송합니다. 여기 앉은 분이, 아무도 없네요. 여기 앉은 분이 다 이제 마킹해서 갖고 오잖아요. 그럼 보는 자리에서 그냥 무효 처리해버려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무조건 뭐요? 답안지 달라고 하면 줘야 돼. 그래서 그거 안 되니까 이제 시험장 가면 울고불고 싸우는 분이 생겨요. 그래서 갈 때마다 봤는데 작년에는 없더라고요. 개론 문제가 워낙 쉽게 나와서. 그래서 올해는 어렵고 올 거라며요. 올해 시험은. 그럼 또 볼 거야 아마. 울고불고 싸우는 분들.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왜냐면 같이 공부를 해봤으니까 저분이 1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길래 저 답안지를 못 내갖고 그렇게 울고불고 싸울까는 알겠는데, 그래봐야 본인한테 도움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어떤 분도 본 적이 있냐면 작년 수강생 중에 개론은 40개 마킹 다 했고 민법은 16개인가 마킹했는데 시간이 다 돼갖고 답안지를 뺏긴 거예요. 이게 왜 그랬냐면 이분이 공부 되게 잘했던 분인데 40개 그러니까 다 하고 민법 이렇게 뭐 하다가 30번째인가 뭐 하다가 마킹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답안지를 막 바꿀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바꿨대요. 근데 바꾸다 보니까 16개밖에 마킹을 안 했는데 뺏긴 거예요, 답안지를. 근데 개론은 80점 나왔고요. 민법은 이 중에 딱 2개 틀려갖고 14개, 그냥 16개면은 40점 나오나? 그럼 18개 풀었나 봐요. 18개 풀었는데 그 푸른 것 중에 딱 2개 틀리고 나머지 다 맞아서 여기 40점 나왔고 됐어. 이런 분도 있었어. 딱 점으로. 그래서 이분 시험 끝나고 나서 학원에 오셔갖고 울고불고 맨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등록해놓고 갔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발표 날 때까지 학원 다니고 있었던 분인데 끝나고 그 발표 났더니 오셔갖고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답안지 민법 18개 표시했는데 그 중에 2개 틀리고 다 맞아갖고 붙었다고. 차라리 이게 나아요. 차라리. 왜냐면 답안지 괜히 이거 뭐 2-3개 더 마킹한다고 감독관이랑 싸우고 있는 동안 마킹하겠어요? 해봐야 1-2개요. 그럼 그 1-2개 더 하다가 괜히 답안지 뺏겨갖고 그 채점도 못 해보고 끝나느니 차라리 18개 마킹했으면 그 중에 2개 틀릴 자신이 있으면 내는 거예요. 그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개론하고 민법은 2차는 그럴 일이 거의 없는데 개론하고 민법은 항상 뭐 싸움이다?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 그러니 계산 문제, 답도 안 나오는 계산 문제 풀고 있을 시간이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과감히 포기하시라는 거예요, 걔네들은. 잘 모르겠으면. 그래야지 민법이라도 다 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볼 때마다 속 쓰리는데, 그래서 시험장 가서 볼 때마다 안타깝긴 해요.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모의고사 이런 거 하면서 그 시간 조절하는 걸 연습을 못 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본인이 민법은 몇 분 안에 풀고 개론은 몇 분 안에 푸는지 딱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무조건 요이 땅 해서 시험이 9시 반부터 시작하니까 9시 반부터 딱 시작해서 예를 들어서 50분 동안 민법을 먼저 푼다 그러면 10시 20분 되면 내가 10개를 풀었던 20개를 풀었던 무조건 개론으로 넘어갈 수 있어야 돼. 그런 연습이 안 돼 있으면 실습장 가서 이런 일이 생겨요, 실제로. 그리고 한두 개 있잖아요. 마킹하다 한두 개 잘못했다고 그래서 그거 답안지 무조건 바꾼다? 시간 잘 보고 바꾸세요. 그럼 내가 마킹 80개 하는데 몇 분 걸리는지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연습을 모의고사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쯤이면 확실히 알고 계셔야지. 나는 민법 푸는데 몇 분 걸리는 사람, 개론은 몇 분 안에 풀고 마킹은 몇 분 안에 하는지 확실히 알고 계셔야지. 그게 정립이 안 돼 있는 분들은 모의고사 보면서 계속 연습하세요. 모의고사에서. 특히나 시험이 어려울수록 그런 일이 더 많이 벌어져. 다 못 썼다고 우는 분들. 근데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해요? 시험장 같은 데 들어가잖아요. 같이 앉아서 공부했던 분이 답안지 못 썼다고 울고 있어. 그럼 그거 보고 뒤에 있는 분은 그것도 신경 쓰여서 또 못해. 그런 또 맹점도 있어요. 같이 들어가면. 그래서 뭐 아는 언니가 되게 친한 언니인데 답안지 바꾸느라고 막 뭐 하고 있어. 그럼 그거 신경 쓰여갖고 정작 내 문제를 못 풀어. 그리고 나와갖고 뭐라 그래. 그 언니 때문에 떨어졌대. 45번 봅니다. 별의별 분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자연적 인문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찾습니다. 인문적 특성도 봐야죠. 1번 개별성으로 인해서 부동산에 대한 시장 정보의 수집이 어렵다. 이거 바로 안 가는 분들은, 이게 바로 연결이 안 되는 분들은 우리가 부동산 시장의 특성 배우실 때 시장의 특성 중에 거래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특성이 있었죠. 뭐 때문에? 똑같은 게 없다는 개별성 때문에. 그러면 개별성으로 거래 정보가 공개가 잘 안 되니까 정보가 공개가 안 되는 만큼 정보를 수집하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거래 비용이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여기까지는 다 맞는 표현이죠. 그리고 똑같은 게 없으니까 대체 관계는 제약되죠. 그러니까 똑같은 물건을 공급하는 애가 하나밖에 없어서 공급은 비탄력적이고 그만큼 독점적이 됩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한 문장 안에서 여러 가지를 같이 묻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다 누구랑 관련된다? 개별성. 그럼 1번은 맞았고. 2번 토지 공개념과 가장 관련이 깊은 토지의 자연적 특성은? 토지 공개념 나오면 누구랑 연결하셔라? 응? 부증성. 3번 부동성으로 인하여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는 경우에 그럼 부동성 때문에 시장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지역별 구분 시장으로 국지화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뭘 분석해야 돼? 지역별 부분 시장을 분석하는 게 보다 더 유용하겠죠. 여기서 말하는 일반 시장이라는 게 전국 단위 시장이래요. 근데 전국 단위 시장이라는 게 있어 없어? 부동산에서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일반 시장을 분석하는 것보다는 지역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 시장을 분석하는 게 훨씬 더 유용한 거죠. 그래서 얘도 뭐랑 바꿔라. 지역별 부분 시장이란 말과 일반 시장이라는 걸 바꾸라고 돼 있는 거죠. 4번 일물일가 법칙 적용 안 되는 건 개별성과 관련이 있었고, 위치의 가변성이라 할 때는 무슨 위치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상대적 위치. 근데 그 상대적 위치를 방금 전 문제에서 뭐라고도 불렀어요? 인문적 위치라고도 불렀죠. 그래서 얘도 인문적 위치와 물리적 위치라는 걸 맞바꾸시면 되죠. 46번 같은 경우는 실제 시험에서는 절대 안 내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냥 지워버리세요. 이거 그냥 외우라는 문제인데 뭐. 외우라는 문제인데. 그 다음에 49번하고 50번은 49번을 풀어보시라고 한 이유가 제가 해설할 방법이 없어서 풀어보시라고 한 건데 49번은 50번을 먼저 좀 볼게요. 50번. 이 문제집을 쓰신 분은 50번에서 다음 중 배려의 장기성을 강조하는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은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 부동산 활동할 때 장기적 배려 나오면 누구랑 연결하셔라? 영속성과 연결하는 건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연적 특성 중에는 누구? 영속성과 연결하면 되죠. 그럼 영속성이 들어가는 게 누구밖에 없으니까 5번밖에 없으니까 답은 5번인데, 그러면 그 얘기는 인문적 특성은 누구랑도 연결될 수 있다. 용도의 다양성과도 연결될 수 있다고 이 문제집을 쓰신 분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기본서 배우면서 그런 얘기 한 적 있어 없어? 없어요. 용도의 다양성의 파생 특성을 아무리 뒤져봐도 얘가 장기적 배려랑 연결된다 이런 말이 없어요.
어거지로 말을 만들면 만들 수는 있는데 기본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자, 그렇다 치고 문제집을 쓰신 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49번 봐요. 다음은 부동산의 인문적 특성 중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특성을 설명한 거다. 가장 옳지 않은 것. 용도의 다양성의 파생 특성도 공부를 하시라고 그랬죠. 그 중에 첫 번째가 최유효 이용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된 이론적 근거가 용도가 어때서? 다양해서. 두 번째, 그 주어진 토지를 어떤 용도로 이용할 거냐를 결정하는 적지론 이론이라는 이론이 나오게 된 것도 용도가 다양해서. 그럼 세 번째, 토지 이용에 있어서 장기적 배려를 낳는다. 그럼 부동산 활동이 장기적 배려랑 연결되는 건 누구랑? 영속성. 그럼 우리가 배운 대로면 3번도 틀려야죠.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 맞았다고 그래. 뭐 때문에? 5번에서 한 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문제집을 쓰신 분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장기적 배려도 누구랑 연결된다? 용도의 다양성. 근데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어. 그래서 해설을 읽어봤는데 그래도 모르겠어. 그래서 해설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문제집 쓰신 분의 개인적 견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서에 그런 얘기 없었으니까. 4번. 토지의 물리적 공급과 경제적 공급 중에서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고 그랬고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게 누구 때문에? 용도가 다양해서. 그 다음 5번. 부동산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작게 만든다. 그럼 탄력성들 다 배웠으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작게 만든다는 건 탄력적이 된다는 거예요? 비탄력적이 된다는 거예요? 비탄력적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시험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올 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 된다 또는 비탄력적이 된다 이렇게 나올 때 요 앞에 그걸 탄력적으로 비탄력적으로 만드는 이유가 설명되겠죠. 그럼 그 이유를 수요에서는 무조건 누구랑 연결하시는 습관을 들이셔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탄력적 또는 비탄력적으로 만든다라 할 때 그 이유를 항상 누구랑 연결하시라고요? 지금 누가 얘기했어. 대체제 수라고. 그래서 여기 설명되어 있는 그 이유가 대체제 수를 늘어나게 만들면 탄력적이 되는 거고 여기 설명되어 있는 게 대체제 수를 줄어들게 만들면 비탄력적이 된다라고 배웠죠. 1년 내내. 그럼 여기서는 지금 그 이유를 뭐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누구의 파생 특성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그랬으니까 용도의 다양성. 그러면 그 용도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걸 누구랑 연결해서 대체 수랑 연결해서 얘가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하라는 거죠. 문제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용도가 다양해지는 거랑 대체제랑 연결하려면 못하면 돼. 대체제라는 거의 개념 자체가 용도가 비슷한 재화 아니에요. 그럼 용도가 비슷한 재화가 용도가 다양해지면 그만큼 어떻게 돼? 많아지겠죠. 그럼 얘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 되는 게 아니라 탄력적이 돼서 작게 만드는 게 아니라 크게 만듭니다. 답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부하자고 그랬으니까 왜 그런지를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요는 누구랑 연결해서 용도의 다양성을 대체수와 연결해서 탄력적으로 만든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서는 뭐도 물었으니까 공급의 가격 탄력성도 작게 만든다고 그랬으니까 이건 왜 그러냐 보자는 거예요. 그럼 방금 전에 문제 풀 때 나왔잖아요. 그 방금 전 위에 지문에서 용도의 다양성은 토지에 무슨 공급을 가능하게 한다? 경제적 공급을 가능하게 하잖아요. 그럼 용도가 다양해지면 그만큼 경제적 공급을 하기가 쉽다 어렵다? 쉬워지겠죠. 그러면 그만큼 공급이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많이. 그러면 공급이 많이 늘어나니까 탄력성은 비탄력적인 게 아니라 탄력적으로서 더 커지겠죠. 그래서 답이 틀렸는데 틀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틀린 이유를 찾아낼 수 있는 게 더 중요합니다. 어차피 다음 주에 또 탄력성 하면서 또 저 얘기하겠죠. 그래서 49번은 지금 이분대로 논리라면 답이 몇 번만 있는 거고 5번.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운 대로라면 누구도 답이 될 수 있다. 3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동산 활동에 대한 문제는 부동산 활동의 속성 보자고 그랬죠. 속성. 그래서 42번에 있는 3번하고 6번 두 개만 풀어볼게요. 3번. 다음은 부동산 활동에 관한 내용입니다. 가장 잘못된 걸 찾아내요. 1번은 부동산학의 개념 설명한 거고 2번은 부동산 활동의 속성 중에 임장활동성이라는 성질을 갖는 거는 부동산의 무슨 특성 때문에? 부동성과 관련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부동산 활동이 사람 만나는 대일인 활동이면 가까운 커피숍에서 만나면 되잖아요. 여기서 밑에 있는 달군에서 만나면 돼. 근데 굳이 이거를 현장까지 나가야 되는 이유는 뭐 때문에? 부동산을 직접 만나봐야 되니까. 그 대물 활동이라 그런 거죠. 기출지문입니다. 그래서 2번은
부증성만 부동성으로 고치면 되고, 그 다음에 3번 부동산 활동이 정의죠. 뭐 그대로 읽어보시면 되고, 4번 논자에 따라서는 절대 안 나옵니다. 논자가 누구길래. 그래서 이게 어느 대학에 있는 어느 교수님인데 논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시험에 안 나와요. 그래서 뭐 학설에 따라 이런 말은 있을 수 있는데 뭐 논자에 따라, 그럼 그 논자가 누군데 도대체. 그래서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5번 부동산 활동은 체계화된 지식과 이론 면에서는 뭐가 필요하고 과학적인 성질을 갖는다고 그랬고, 실무에 응용할 때는 기술성이라는 두 가지 성격을 함께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가장 잘못된 거 찾는 건 2번 찾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4번에서 이게 빈출됐다고 그랬는데 딱 2번 나왔어요. 2번이면 빈출인 개bio. 그래서 얘는 우리나라 표준산업 분류라는데 부동산업을 분류해 놓은 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해설에 붙어 있어요. 요약집에다 넣어놨는데 시험에 딱 2번 나왔어요. 17회 때 한 번 나왔고 23회 때인가 한 번 나왔나? 2번 나왔는데 17회 때 나올 때는 그 표를 통째로 다 외워야 풀 수 있는 문제를 냈고, 그 다음에 23회 때 낼 때는 그래도 나름 상식적으로 풀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여유가 되시면 거기 나와 있는 표를 외울 수 있으면 외워두세요. 어거지로 외우라고는 안 하는데 어차피 시험에 자주는 안 나와서. 그래서 시간 되시면 한 번 정도는 봐두세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업이라는 게 과연 어떤 업들이냐. 나왔던 문제입니다. 44페이지 가셔서 06번에 부동산 활동의 속성, 먼 거, 거리가 먼 거. 1번 부동산 활동은 토지 등을 대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실행에 올리는 관리적 측면의 행위다. 개념 설명한 거니까 그대로 맞았다고 보시고. 2번 부동산 활동은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죠. 그 다음에 공중지표 지하를 포함하는 3차원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공간 활동의 성질을 갖습니다. 그럼 2번도 맞았고. 3번 부동산 활동의 주체는 인간인데 그 객체가 누구냐에 따라 사람을 대상으로 하면 대인 활동, 물건을 대상으로 하면 대물 활동. 그래서 이 두 가지 성질을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럼 4번 부동산 활동은 이론과 실무를 함께 하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이론 활동도 있고 실무 활동도 있는데, 그래서 이론 활동에서는 뭐가 필요하고? 과학성. 실무 활동에서는 기술성. 그럼 4번이 틀렸고. 5번 부동산 활동은 일반적으로 일반 소비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과는 달리 장기적 배려의 모든 활동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배려의 장기성이라는 속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속성도 물어볼 수 있는 문제. 그래도 총론에서 낼 수 있는 문제 중에 좀 깔끔한 편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주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총론에서는 공부하실 때 3가지. 부동산의 개념, 용어, 특성. 그 정도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0페이지 가셔서 수요공급의 개념은 봤으니까 문제 몇 개만 더 풀게요. 50페이지에 있는 1번하고 2번은 유량저량 문제잖아요. 그 중에서 1번은 정말 유량이냐 저량이냐를 구별하라는 문제고, 2번은 주택량 문제입니다. 주택량의 4가지 개념. 그럼 1번에서 다음 중 저량, 유량 순위의 연결이 바르지 못한 걸 찾으래요. 그럼 앞에가 저량이고 뒤에가 유량이어야 돼요. 그러면 앞에 1번 부동산 투자회사의 순자산가치 이렇게 되는데 다른 말 다 띄고 나면 무슨 말만 남아요? 자산만 남아. 자산. 그러면 얘는 자산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에요. 재산. 그럼 여러분들 재산이 얼마예요? 그러면 난 1년 동안 자산이 얼마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가 아니라 지금 얼마 있는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저량. 건물 임대료 수입에서 다른 말 다 띄면 임대료죠. 임대료 어떻게 받아요? 한 달 동안 또는 1년 동안의 임대료 받는 거니까 얘는 뭐? 유량. 2번은 주택량 설명한 거잖아요. 주택량. 그럼 2번에서 일정 시점 존재하는 주택의 양은 우리 뭐라고 이름 붙여야 돼? 일정 시점이니까 저량, 존재하는 주택량이니까 뭐? 저량 공급. 그래서 얘는 주택 저량 공급이라고 이름을 붙여야죠. 이름 못 붙이면 말짱 소용없어. 유량 저량인 거 몰라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름을 붙이라고, 이름. 그 다음 말, 일정 기간 공급되는 주택의 양. 기간이니까 유량. 공급되는 주택의 양이니까 이게 주택 유량 공급. 이름 붙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2번 문제를 풀어. 그러면 앞에는 저량 공급이고 뒤에는 유량 공급이니까 저량 유량의 순서로 돼 있죠. 3번 앞에 있는 건 주택량이잖아요. 그럼 얘도 이름 붙이시라고. 일정 시점에 사람들이 보유하고자 하는 주택의 양. 그럼 시점 나왔으니까 저량. 보유하고자 하는 거니까 수요죠. 그럼 얘는 주택
저량, 수요. 그래서 저량인 거고. 그 뒤에 주택거래량은 어떻게 파악해요? 1년 동안 거래된 주택의 양을 파악하는 거니까 당연히 유량. 4번 통화량은 지금 우리나라에 통용되고 있는 돈의 개수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요? 저량. 그 다음에 개인의 소득. 여러분들 소득은 어떻게 파악해? 한 달 동안 또는 1년 동안 내가 벌어들인 수익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유량. 그 다음 5번에 있는 신규주택 공급량은 일반적인 수요량과 공급량을 뭐로 파악한다? 유량. 그 다음에 도시인구 규모는 지금 이 동네 살고 있는 사람 수 세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량. 그럼 5번만 유량, 저량의 순서로 돼 있으니까 5번이 틀린 거죠. 가장 기본적인 것들만 물었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헤매시면 답 못 풀어 이거. 그 다음에 2번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그럼 이은 그 네모 안에 있는 자료는 뭘 주고 있어요? 2016년 1월 1일과 2017년 1월 1일에 주택량을 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점에 2016년 1월 1일 현재 존재하는 주택량으로 100만 호. 그 다음에 보유하고자 하는 주택량으로 80만 호. 그 다음에 2017년에도 똑같이 존재하고는 주택량으로 110만 개. 그 다음에 보유하고자 하는 주택량으로 100만 개를 표시해놨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다 누굴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주택량. 그럼 얘네들에 뭘 붙여야 된다고요? 이름. 그럼 얘는 뭐라고 이름 붙여야 돼? 2016년 1월 1일이라고 하는 특정 시점에서 존재하는 주택량이니까 주택 저량 공급. 얘는 2016년 1월 1일이라고 하는 특정 시점에서 사람들이 보유하고자 하는 주택량이니까 주택 저량 수요. 그럼 이 두 개는 연도만 16년에서 17년으로 바꿔놨을 뿐이지 똑같잖아요. 그럼 얘도 뭐고? 주택 저량 공급. 얘도 주택 저량 수요. 그러면 1번 2016년 1월 1일 현재 주택 저량 공급. 그럼 이거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2016년 1월 1일에 저량 공급이니까 몇 개? 100만 개. 그래서 1번은 맞은 거고. 2번 2016년 1월 1일 현재 주택 저량 수요. 그럼 얘 말하는 거잖아요. 몇 개? 80만 개. 그래서 2번도 맞았고. 3번 2017년 1월 1일 현재 주택 저량 수요. 그럼 얘 말하는 거 아니에요? 2016년 거니까. 얘도 맞는 표현. 그럼 다 맞는 거예요 지금. 1, 2, 3번은. 이름만 붙일 줄 알면 답 찾죠 뭘. 못 푸는 이유가 뭐요? 주택량이 4개나 나왔는데 걔네들이 이름을 못 찾으니까. 그럼 이제 4번의 문제인데 4번은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월 1일까지의 뭐가 되는 거예요? 1년 동안이라고 하는 기간이 되잖아요. 기간. 그럼 그 기간 동안에 변화량이 생기죠. 그럼 얘는 수요량의 공급량의 변화량도 생겼고 수요량의 변화량도 생겼죠. 그럼 얘는 공급량이 몇 개 변했어요? 10만 개. 그럼 이것도 주택량 아니요. 얘도 몇 개? 20만 개. 그럼 얘네들을 이름 붙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2016년 1년 동안의 뭐의 변화량이니까? 공급량의 변화량이니까 뭐라고 그러면 돼? 주택, 유량, 공급. 그럼 얘는 누구의 변화니까? 1년 동안의 수요량의 변화니까 이건 뭐라 이름 붙이면 돼요? 주택, 유량, 수요. 대단하게 어려운 문제예요. 대단하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4번 2016년 1년 동안 주택 유량 공급과 저량 공급, 주택 유량 공급과 주택 유량 수요는 모두 20만 호다. 유량 수요가 20만 개인 건 맞아요. 근데 1년 사이에 공급량은 몇 개밖에 안 변했기 때문에 10만 개밖에 안 변했기 때문에 10만 호가 돼야죠.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예요. 산수를 못해서 틀리진 않잖아요. 틀리는 이유가 뭐예요? 주택량이 나와 있으면 걔네들에 뭘 붙일 줄 알아야 되는데 이름 붙일 줄 알았는데 이름 못 붙이니까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4가지 주택량에 이름 붙일 줄 아시면 됩니다. 5번에 공가라는 건 결국 뭐예요? 공가는 공급된 양에서 수요되고 있는 양 빼면 되죠 뭘. 그래서 2016년에는 100만 개인데 80만 개밖에 수요가 안 되고 있으니까 20만 개가. 그 다음에 2017년에는 110만 개 공급됐는데 100만 개만 수요하고 있으니까 10만 개가 공가가 되는 거죠. 이거 뭐 겁나게 어렵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주택량에서는 개념 파악하세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보고 개념을 서술하라고는 안 내잖아요. 그럼 어떤 주택량이 나왔을 때 걔네들의 뭐만 붙일 줄 알면 돼? 이름만. 3번 다음은 부동산 수요와 공급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장 올바른 것. 개념 묻고 있는 건데 5번은 좀 생뚱맞은 얘기라 아다리가 안 맞긴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올바른 거 찾아입니다. 1번. 유효 수요는 실수요를 의미한다? 언제 그렇게 배웠어? 유효 수요는 뭐가 있는 수요? 구매력. 그 유효 수요와 잠재 수요는 뭘 갖고 구분한 거랬어요? 구매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얘는 구매력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필요해서 산 실수요냐, 투기하려고 산 투기 수요냐, 필요하지 않은데도 혹시나 해서 사본 가수요냐, 아무 상관 없습니다. 구매력만 있으면 그 의도와 상관없이 다 유효 수요예요. 2번, 유효 수요란 가처분 소득을 가진 수요다? 구매력만 가지면 되잖아요. 그럼 그게 내가 실제로 갖고 있는 내 소득이든 아니면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이든 아무 상관 없죠. 그럼 대출받아서 집 사는 건 유효 수요가 아니라 그럼 뭐요? 소요요? 구매력이 있는데? 그래서 구매력 있으면 대출을 받았어도 뭐로 보는 거예요? 유효 수요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2번, 1, 2번은 유효 수요에서 말하는 그 구매력이라는 게 도대체 뭘 뜻하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3번, 일반적으로 수요는 구입하고자 하는 의도로서 사전적 개념이랬죠. 그래서 사후적으로 실제 구입한 양과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4번, 일반적으로 일정 시점에 존재하는 주택의 양. 그럼 주택량 나왔죠? 그럼 뭐 하셔야 돼? 이름 붙여야 돼, 이름. 그러면 일정 시점이니까 저량, 존재하는 주택량이니까 저량 공급. 그래서 주택 저량 공급이죠. 사람들이 보유하고자 하는 주택의 양. 그럼 일정 시점에서 사람들이 보유하고자 하는 주택량이니까 뭐예요? 주택 저량 수요. 그럼 아까 문제 풀면서도 나왔지만 저량 공급과 저량 수요는 언제나 일치하더라? 일치하지 않으니까 공가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동일한 건 아닙니다. 당연한 얘기하고 있고. 5번, 주택의 여가현상에 따른 주택 공급. 그럼 여가현상 배우신 분들, 여가현상을 통해서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들은 고소득층이에요, 저소득층이에요? 고가주택과 저가주택 배울 때 저가주택의 공급은 뭘 통해서? 하향여가를 통해서 공급된다고 그랬고 신축 안 해도 된다고 그랬죠? 고소득층이 사는 고가주택 공급은 항상 뭘 통해서? 신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럼 여기서는 주택의 하향여가를 통해서 주택을 공급받고 있는 사람이면 얘가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이요? 저소득층. 여가현상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겠네. 엉뚱한 소리 하는 분들이 있네. 그래서 주택의 하향여가를 통해서 공급받는 분들은 저소득층이에요, 저소득층. 그럼 저가주택 공급은 신축을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기존에 살던 고소득층이 살던 집을 그 집에 살던 사람만 바뀐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공급량 자체가 실제로 늘어난 게 아니라 그 집의 소유권만 어떻게 된 거예요? 바뀐 거지. 근데 이것도 만약에 실제 시험 나오면 저는 이의 제기할 거예요. 뭐라고? 저는 실제로 집을 산 게 아니라 전세 살고 있는데요. 그럼 이것도 남이 살던 집에 사람이 바뀐 거니까 여가현상이긴 하죠. 근데 소유권은 변경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의제기예요. 다 이의제기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되게 조심해서 내야 돼요. 그럼 얘가 어떻게 돼야 돼? 주택의 하향여가에 따른 주택 공급은 주택의 소유권 이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의 변경을 말한다. 이렇게 해야지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5번도 그런 의미, 아니 뭔 뜻인지는 알겠는데, 내신 분이 어떤 뜻인지는 알겠는데, 그런 위험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5번은 안 중요한 지문이고, 1번부터 4번까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와 공급의 개념으로 배웠던 얘기들 한 거니까. 그 다음에 7번 하나 봐요, 7번. 부동산 수요는 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하여 일반 경제지와는 다른 특징을 보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부동산 수요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일반 경제지에 대해서 대부분 고가적. 그래서 구매력 확보하는 데 시간 오래 걸린다고 그랬고. 2번. 부동산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수요 활동의 주체와 수요의 목적, 종류에 따라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게 수요 유형이 다 제각각이다. 뭐 이런 거 설명했던 거고. 3번. 구매 결정을 함에 있어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전문적이고 복잡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투자론과 같은 전문 지식이 필요할 만큼 전문 지식이 필요한 거고. 4번. 부동산은 구매 절차에 있어서도 일반 경제지와는 다르게 뭐 중개사 제도 같은 게 활용될 수 있죠. 그 다음에 4번도 맞았고. 그래서 5번. 기본적으로 부동산 수요는 비탄력적이죠. 왜냐면 수요자와 공급자의 수가 많지 않아서 가격이 변하더라도 금방 수요량 공급량이 많이 변하진 않아요. 그래서 비탄력적이고. 근데 그 수요에 가입되는 크기는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그 차이가 거의 없다. 그리고 우리 풀었던 기출문제 중에 주거용 부동산은 특정 입지 조건을 요구하는 공업용 부동산에 비해서 비탄력적이다. 이런 문제 나온 적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는 결국 뭐예요? 주거용이라는 용도와
공업용이라는 용도에 따라서 탄력성 크기가 차이 나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대체 수가 당연히 다르니까. 그래서 수요의 가해 탄력성의 크기는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크기가 차이가 나죠. 그래서 수요 유형이 다 제각각이다. 뭐 이런 얘기 때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 답은 5번. 11번 하나 풀고 집에 갈게요. 시장에 두 사람의 수요자가 존재한다라고 가정합니다. 수요자 A의 수요함수가 Q 꼴 마이너스 P 플러스 2. 그럼 얘는 지금 D자가 없는데 얘가 수요함수로 보는 이유는? 그쵸. 가격 앞에 있는 부호랑 수요량 앞에 있는 부호가 반대라. 이건 수요함수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B의 수요함수는 Q 꼴 마이너스 2P 플러스 4. 그럼 얘도 지금 P에 뭐 D 이런 게 안 붙어 있는데 수요함수로 보는 이유는 가격 앞에 있는 부호랑 수요량 앞에 있는 부호가 달라서 수요함수인 거죠. 그럼 지금 뭘 준 거예요? 시장에 있는 A라는 수요자와 B라는 수요자의 개별 수요함수 준 거죠. 그걸 가지고 뭘 구하래요? 시장 수요함수인 QM을 구하래요. 그럼 이 문제는 결국 뭐다? 개별 수요 이용해서 뭘 구하세요? 시장 수요를 구하세요. 그러면 아까 기억하시라고 했던 게 세 가지 있었죠? 개별 수요 가지고 시장 수요 구할 때 꼭 지켜야 될 거 첫 번째,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두 번째 뭐를? QD를, 수요량을 뭐 하셔라? 수평합해라. 그럼 이거 내용 물을 때는 이거 기억하시라고 그랬고, 실제로 계산을 할 때는 뭐만 할 줄 알면 돼요? QD를 합할 줄만 아시면 돼요. QD를 합하는 거.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A라는 사람의 개별 수요함수를 뭐로 줬고, Q 꼴 마이너스 P 플러스 2로 줬고, 그다음 B라는 사람의 개별 수요함수는 Q 꼴 마이너스 2P 플러스 4로 준 거잖아요. 그럼 이거 이용해서 뭐 구하라고 했으니까? 시장 수요함수인 QM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뭐 하시면 된다? QD를 합하세요. 그럼 이 두 개가 QD니까 이 QD를 합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EQD. 그럼 이 EQD가 우리가 말하는 뭐가 되는 거니까? 시장 수요가 되는 거니까 이걸 QM으로 표시하시고, 이 두 개 더했으니까 이 두 개도 더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더하려면 어떻게 되면 돼? 마이너스 3P 플러스 6. 그럼 이게 뭐예요? 새로운 시장 수요함수 구한 거죠. 별로 안 어려워요. 어렵다고 느낄 뿐이지 그냥. 그 답은 그래서 1번. 그 옆에 있는 12번은 똑같아요. 개별 수요 가지고 시장 수요 구하고 개별 공급 가지고 시장 공급 구해서 뭘 구해봐라? 균형 가격과 균형량까지 구해봐라. 그러면 뭐 이건 균형에서는 할 얘기니까 그때 가서 하시고. 그래서 개별 수요 가지고 시장 수요 구하라고 하면 그냥 뭐 더하시면 된다? Q를 더하시면 돼. 근데 그 두 개를 더한 걸 뭐라 부르니까? 시장 수요라 부르니까 QM으로만 바꿔놓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총론이라는 과목 자체가 이래요. 그래서 좀 지나치게 추상적인 부분들이 많으니까 좀 그렇고, 그 뒤에 나오는 수요 공급 이론부터는 뭐 공부한 만큼 맞추는 문제들이니까 꼭 예습해 갖고 오시고, 다음 주부터는 아마도 좀 할 얘기들이 더 많아지겠죠. 수고들 많이 하셨고 다음 주에 공부한 모습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